이게 이제 저희 유튜브 관리 계정인데 보시면 댓글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댓글들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하지 않는 건 왜 그러냐면 그냥 싸워. 근데 이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요. 제가 잘났다는 게 아니라 저도 평가원 교수님 발끝도 못 따라가거든. 그런데 진짜 툭 까놓고 얘기합시다. 과연 전공자도 아닌 사람들이 서울대 근처도 못 오는 사람들이 과연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하는 게 맞을까? 더 준비하고 노력하고 연구하고 평가원에 대해서 공부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지금 이 문제가 어떤 문제냐면 20학년도 6월 평가원 조응전 지문인데 여기서 좀 이게 좀 스프가 되고 여러분한테 연습할 수 있는 방법을 박탈할까 봐 좀 걱정되긴 해요. 거기도 똑같은 뭐가 나오냐면 저는이라는 표현이 나오거든. 제가 정말 얘기했어요. 그 저는이라는 게 저자는이라는 2인칭 대명사를 그 시절에는 저자, 저는 이라고도 썼다는 거야. 근데 그걸 모르잖아요. 우린 지금 지식적으로. 그러니까 뭐냐. 상황 맥락을 보면 그게 1인칭을 낮추는 대명사의 저인지 청자를 지칭하는 저자의 저인지를 상황 맥락을 가지고 보라는 거고 저 따라오시면 이거 잡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문법이라는 단어명이 왜 문법이라는 단어명이 언어로 바뀌었냐. 원래는 어법이었다고요. 문법이 아니라. 단어의 용례 차원에서 쪼개서 보는 학문으로 시작을 해서 문장 수준의 의미 차원을 다루다가 문장 수준을 넘어가는 차원까지 들어 의미 연결이 되는 거야, 논리적으로. 그래서 문법에서 언어로 이름 자체가 과목명이 바뀐 거예요. 그러면 그 바뀌는 맥락이 뭐냐? 문장 수준만의 의미 정보 처리로는 불명확해지니 다만 요소인 화자, 청자, 언어 맥락까지 따져봐야 되는 거고 그러면 봐봐. 아버지 당신은 여기서 몇 인칭으로 쓰인 거야? 유라는 2인칭으로 쓰일 수도 있지만 3인칭으로 쓰일 수도 있는 거야. 그걸 자꾸 틀린다니까? 왜? 초등학교, 중학교 때 암기했던 지식 가지고만 가니까 그래. 그러니까 저를 1인칭 낮춤의 대명사로 볼 것이냐, 저자라는 2인칭 청자로 볼 것이냐, 동시에 아버지 당신을 유 2인칭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상황 맥락에 따라서 3인칭으로 볼 것이냐, 그 정도 판단도 못한다? 변별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그 문제, 방금 얘기했던 저자를 저로 볼 것이냐, 1인칭으로 볼 것이냐, 3인칭으로, 2인칭 청자로 볼 것이냐에 따라서 오답률이 갈려서 그 문학 문제가 오답률 탑2, 탑1을 했어요. 그때 만점자가 여러분 25명이었어요. 65명이었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 수학은 평균적으로 만점자가 2,500명, 700명 나와. 근데 국어 만점자가 65명이라는 건요, 또는 28명이라는 거는 거의 100배 어려웠다는 얘기가 돼야 되잖아. 최상위권 만점자 숫자만 놓고 보면. 근데 100배 어려웠다고 그 누구도 생각하지 않잖아. 그 지점이야. 다시 한번 얘기한다. 우리가 어렵다는 게요, 절대 난이도가 아니라 접근 방식이 틀렸다는 거야. 그래서 여기도 보이죠? 자, 여러분, 여기에 있는 저가 강환이 자기 스스로를 지칭하는 말이었겠니? 저자였겠죠. 맥락을 보라고. 자, 그걸 읽을게요, 같이. 자, 항상 서사 장르는 초반부 인사배 세팅을 하고 가셔야 돼. 그러니까 초반부로 갔고, 초반부 인사배 세팅을 하고 갈게요. 인물, 사건, 배경. 자, 당나라라는 시공간적 배경이 나왔어. 자, 그 다음에 현관편 입줄 쳐볼게. 한림학사라는 건 인물의 성격이요. 왜? 신분을 의미하고 직책을 의미하니까. 장사훈이라는 아저씨가 있어. 이 아저씨가 옥란옥계라는 딸이 있었어. 그러면 당연히 좋은 집안에 시집 보내고 싶었겠죠. 이 중에 일단 옥란이를 송시랑이라는 직책을 갖고 있는 아들과 정혼을 시켰고 문제 없어 보여. 그런데 환관인 강한이가 어떻게 이를 알고도 강제로 혼인시킨다. 벌써 나왔죠. 얘가 누구겠어? 당연히 악인이지. 그러면 당연히 누구와 누구의 갈등이야? 장사훈과 강환의 일단 대립 갈등이 당연히 보이셔야죠. 중간에 낑겨있는 송시랑 아들도 뭔가 있을 수 있겠지만. 자, 그래서 첫 번째 뭐라고? 장학사가 두 번째 강한과 갈등을 해. 그런데 장학사가 생각하기에 강한은 권신이야. 권력 있는 신하라는 뜻이겠죠. 이런 건 성격이야. 독한 마음을 먹을 것을 염려해. 왜? 제가 권력이 있으니까 독한 마음 먹으면 무슨 일이든 벌어질 거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겠대? 외면으로 말하기가 무슨 얘기겠어요? 돌려서 얘기한 거지. 돌려서 어떻게 얘기한 거야? 돌려서 자기 자신을 낮춘 거죠. 하방의 천한 출생이라고 얘기하는 게 뭐예요? 자기 자신을 지칭하지 않겠냐? 아니, 봐봐. 화자청자가 누구야? 장학사랑 강환인데 너 이 천한 새끼야 그러면 뒤지게 싸울 거 아닙니까 지금? 권신한테 어떻게 그렇게 대들어?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서는 자신을 낮추는 거죠. 뭐 하기 위해서? 거절하기 위해서. 하방의 천한 출생에게 대황문족이 구원하시니. 대황문족이 누구겠어? 강환이라니까. 강환이야. 강환이 뭐 했어? 구원했잖아. 강환이 뭐 했어? 강제로 혼인시키려고 한다. 구원했잖아. 이 내용이 그대로 박혀있는 거라고 지금. 대항문족이 구원했다. 환관 강환이 강제로 혼인을 시키려고 한다야. 됐니? 그러니까 내가 봐. 거절하는 근거가 세 가지가 나온 거야. 장학사의 거절 근거 첫 번째는 뭐냐면 저는 신분이 낮아요야. 두 번째, 너는 신분이 높아요야. 세 번째는 뭐야? 송시랑과 선약이 있어요야. 이해됐어? 그러니까 세 가지를 근거로 거절한 거야. 자, 그러면 이제 화자인 장학사가 얘기했으니까 청자인 강환이가 대답을 해. 근데 뭐래? 저는이라고 자기 자신을 지금 얘가 화가 났고 악인 있고 권력 있는 신한테 자기 자신을 서족의 천한 출생이라고 할까 이 사람들아? 당연히 뭐라고 하겠어요? 그래. 봐. 환관이지. 그럼 저기 있는 저는 누구겠어? 저 자죠 여러분.
이해됐어? 그러니까 이 영상으로 저는 방금 저 댓글에 답변을 드릴 거예요. 내가 댓글 다느라 어떤 거는 막 3시간씩 싸워. 아니, 나랑 싸우지 마요. 싸우지 마. 니네가 틀렸어요, 그냥. 니네가 맞으면 이미 정구수석을 했겠지. 니네가 틀린 거야. 스펙으로 보나 실력으로 뭐로나 보나. 내가 잘났다는 얘기 아니야. 저는 평가원 발끝이야. 근데 그 발끝도 못 따라오고 있으니까 평가원 발끝이라고 따라오기 위해서 평가원 공부를 하시면 돼. 나랑 싸울 이유가 없어. 벌써 이렇게 나왔어요. 여기서 저는 뭐로 쓰인 거야? 다시 얘기한다. 경우의 수는 2가지야. 1번은요. 1인칭 낮춤의 대명사야. 그런데 2는 뭐야? 2인칭의 저자에서 저자를 생략한 표현이라고 맥락적으로 볼 수 있으면 생략한 표현이라고 봐야 되는데 이걸 아직도 1인칭으로 보실 거면 그건 황당하는 거야. 정말. 그거는 국어를 하고 있으면 안 돼. 자, 우리 정신 차리셔야 돼.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저자는 서적의 천안 출생이고 천행으로 등과했어. 봐, 등과했어. 뭐라고? 한림학사가 됐잖아요. 나를, 저 새끼는 나를, 강환이인 나를 환관이라고 없인 여기는구나. 됐습니까? 이렇게 읽으셨어야 돼. 저의 성사를 내게 맡겼거늘 내 말이 봐봐. 저의 생사를 내게, 나의 생사를 나에게 말이 안 되잖아. 그래서 다시 한번 보이지만 저의 생사, 이 저는 뭐라고요? 그래, 아무리 봐도 2인칭 저자를 자를 뺀 저라는 2인칭 대명사로 읽으셨어야 된다는 얘기죠. 됐습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한 거야? 그래, 나는 권력이 있으니까 일단 어떻게 하겠대? 송시랑을 먼저 처치하겠다고 흐름에 간 거야. 되셨죠, 여기까지? 그래서 어떻게 했어? 즉시 천자에게 가서 참소를 했어요.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3번째 인물은 송시랑이라고 볼게요. 원래 인물들한테 동그라미 치면 여러분 뒤지게 많아. 벌써 봐봐. 인물이 몇 명 나오니? 봐. 장사운이, 옥란이, 옥계, 송시랑, 아들, 황간, 강환, 그리고 자신의 아들 7명, 여기다가 의금부 8, 그 다음에 천자까지 하면 9명이야. 근데 중요한 건 뭐야? 일단 여기에 화자청자야. 그래서 화자, 장학사, 청자, 강환이었고 다시 화자, 강환이. 그럼 강환이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려고 할 거야? 송시랑을 처치해서 해결하려고 할 거야. 그러면 결혼 못 할 거니까. 됐죠? 자, 넘어간다, 이제. 자, 그래서 의금부에 붙이니 송시랑이 너무 당황할 수밖에 없죠. 자, 그리고 결국에는 깜빡이 들어간 거야. 옥중에 내려가 장학사한테 기별했고, 학사가 바삐 나와서 손을 잡고 시랑에게 일러 마르기를, 야, 내 때문이야. 미안해. 라고 얘기를 했고, 시랑이 이제 알았어요. 그러면 너 알아서 해결해봐. 네가 해결해. 자, 나는 죽어도 약속 변경할 뜻은 없어. 라고 대답을 해줬고, 학사 시랑이 위로해서 명백한 상소. 자, 그럼 봐봐. 자, 그러면 그 요령 어떻게 되는 거야? 해결해야죠. 이 문제에 대해서. 왜? 억울한 사람이 옥중에 있으니까. 됐니? 그럼 해결하는 수단이 지금 뭐로 쓰인 거야? 상소로 쓰인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상소가 굵은 글씨가 아니어가지고 여러분이 찾기 힘들었던 이유가 있는 거야. 보이니? 잠깐만 찾아봅시다. 잠시만요. 여기 있다. 보이시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선지 하나하나를 판단하면서 이제 확인하셨을 때 되게 어려웠던 이유는 왜 그런 거냐면 정보량이 많아. 벌써 이게 거의 1000단어 넘어요. 그럼 1000단어 넘는 정보에서 상소라는 단어 찾기를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해됐어? 그런데 봐. 얘도 왜 나오는지 설명을 드릴게. 첫 번째는 이겁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 이거야. 지금 얘가 흐름을 보잖아. 전형성을 갖고 있는 거야. 자, 첫 번째는 뭐냐? 혼약이 있었어. 방해자가 나타나. 해소하는 과정이야. 자, 혼인소설의 전형성을 갖고 있죠. 첫 번째 장르적 특성. 혼인소설의 전형성. 자, 두 번째는 뭐냐면 그 안에서도 이 작품만의 특성이 드러나야 되는 건데 그 특성이 뭐냐? 방해자 이후에 방해자가 어떤 수단을 썼어? 참소라는 수단을 썼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상소라는 수단을 쓰고 있죠, 지금. 그러니까 참소와 상소라는, 즉 문제와 해결책이라는 논리 구조가 있으니까 당연히 참소와 상소를 가지고 1, 2번 설계를 물어볼 수밖에 없어요, 지금. 그럼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등장인물이 3명 나왔지. 강환, 송시랑, 장학사. 먼저 장학사가 송시랑하고 그 아들끼리, 딸끼리, 자, 장학사의 딸과 송시랑의 아들을 결혼을 시키자라고 혼약을 했고 그 다음에 강환이 갑자기 튀어나와가지고 참소를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겠대? 아니야, 나 유지할게. 너 알아서 해결해줘. 그러니까 당연히 장학사가 상소를 올려서 해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해됐어? 그럼 여러분, 자, 이것도 잘 보셔야 돼. 정보를 지배하는 데이터를 메타데이터라고 해. 자, 우리의 인지 능력을 지배하는 능력이 메타인지잖아. 자, 그러면 그 논리관계를 봤을 때 봐. 상소를 짓기 전, 후를 당연히 물어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봐라. 강환이가 장학사의 집으로 옥교와 화인을 보낸 요 사건이 상소 전이냐 후냐 당연히 물어볼 수 있는 거죠. 됐니? 판단해보자. 상소 전후에서 어떤 사건이 있는지. 자, 그래서 어떻게? 상소를 보냈어. 그것 때문에 강한이 한 거죠. 상소라는 사건 때문에 강한이가 알게 돼서 강한이가 대응을 하는 거잖아. 됐니? 그래서 금호랑을 분부해서 또 북지옥에 가뒀어. 원망스러워. 이제 누구도 지금 감옥에 들어온 거야? 그래. 자기 자신도 감옥에 지금 들어온 상황이 돼버린 거야. 이해됐니? 시간도 부족했잖아, 심지어. 그러니까 시간 안에 풀 수도 없는데 왜 자꾸 내용일치로만 가시냐고. 자, 그럼 봐, 여러분. 자, 일단 노란색으로 체크할 건데 이 부분은 아까 보이셨죠? 어디에서? 여기에서.
보였죠? 그래서 43의 1번 선지 여기서 보이셨을 거고. 자, 두 번째도 볼게. 자, 전후 관계를 봤더니 뭐가 나왔어? 이후에 이게 나왔죠. 어디 나와 있니? 강환이가. 됐습니까? 어쨌든 상소 보낸 이후잖아. 됐니? 자, 그럼 2번 선지 이제 볼게. 장학사가 상소 짓기 전이 틀렸죠? 근데 그냥 된 게 아니라는 거야. 자, 우리가 소설, 서사 장르를 지배하는 메타데이터는 인물, 사건, 배경이라는 구성의 3요소인데 대표적으로 배경은 뭐가 있니? 시간과 공간이 있지. 그럼 봐봐.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사건도 정보가 분류가 될 거 아니야. 그럼 여기 나와 있는 이 사건은 뭐야? 전이 아니라 후였다고. 됐어? 그러니까 당연히 이거 가지고 문항 설계를 할 수밖에 없었던 거고 내용 일치로만 보시면 안 보였던 점들이요. 이런 논리 구조를 본다든지 아니면 이런 메타데이터 처리를 통해서 훨씬 눈에 잘 띈다는 거죠. 그럼 이 도구를 쓰셔야지. 발췌 도구를 더 정확성 있게 더 시간을 단축하시면 사시려면. 그러니까 이 기술 배워 놓으시면 되게 도움을 받는다는 거고 당연히 여러분 생각을 해봐. 우리가 공부를 한다는 거, 실력을 쌓는다는 게 뭐겠어? 모르는 걸 배우는 거고 할 줄 몰랐던 걸 하게 되는 거잖아. 이런 것들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되셨죠? 자, 그러면 이제 얼추 거의 다 이제 처리가 다 된 거거든? 자, 그러면 이제 계속해서 볼게. 그래서 이제 이 문제 상황에서 어떻게? 아버지가 야, 빨리 도망가라고 얘기한 거야. 그랬니? 도망가라고 얘기했니? 자, 너희 사촌 영진이 함께 올라와. 나는 못 내려와. 그래서 기다리게 하지 마라. 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봐라. 일단은 편지가 왔는데 이 편지가 이런 내용이었던 거야. A 내용이었던 거야. 잠깐만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 편지는 그럼 도대체 어디서 편지지? 위쪽 흐름을 잡아볼게. 자, 나의 죄는 여기서 지금 그러면 누구야 여기는? 한림학사. 누구? 장사훈의 자기 자신에 대한 문제에 대한 얘기인 거고 지금까지 나온 요약 정리인 거죠. 근데 봐. 편지도 통할 수가 없죠. 그럼 봐 얘들아. 계속해서 뭐가 지금 문제 해결 수단으로 쓰여요? 편지 또는 상소, 참소. 이해돼?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어디서도 출제된 적이 있냐면 옛날에 우리 070 문학 패스트트랙을 보면은 고무신짝이 이런 역할을 했어. 소재가 이런 역할을 해. 또 춘향 이별가, 춘향전 2본을 2개를 묶어놓은 작품에서도 보면요. 춘향이가 계속 상소물을 올려요. 그 얘기야. 그러니까 지금 얘는 이런 상소, 그 다음에 참소 이런 게 핵심 소재로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참소라는 소재에서 자 이거 빨간색으로 좀 동그랗게 쳐볼게. 참소라는 소재에서 상소로 다시 상소에서 문제 해결하기 위한 편지로. 근데 편지가 될 수 있어? 없어 지금. 방법이 없어. 자 그래서 계속 한번 볼게요. 이제 이때 강한이가 어떻게 했어? 흉계를 냈어요. 어떻게 하겠대? 가짜 편지를 만드는 거야. 보이니? 가짜 편지. 됐어요? 그럼 이 편지 내용은 뭐겠어? 당연히 가짜 편지겠죠. 하고 사관이다가 사원 행장을 열어보니 하나의 필각과 수지가 있어서 자세히 보니 그 딸 이름이야. 이별시 한 말과 지은 글귀가 다수 있어. 가지고 돌아가 연유를 밝혀 지금 편지하대. 봐, 편지했죠. 그럼 봐. 왜 슬프다고 한 거야? 왜 갑자기 작가 개입 튀어나왔어? 맞죠? 가짜 편지를 받게 될 거니까. 내신에서는 이걸 작가 개입이라고 하겠지만은 이제는 이걸로 변별 안 되죠. 그래서 이제 이게 어떤 기능을 해버리는 거야? 다시 새로운 문제를 발생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 편지가 원래는 해결 수단이어야 되는데 해결 수단이 못 되고 다시 문제의 원인이 됐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편지를 받아볼 수밖에 없겠죠. 강한이 사원의 편지를 만들어서 그 편지 이제 가는 거 보이지? 장사훈을 주로 보내. 옥교자를 가지고 보내는 이때 옥나는제가 붙이는 먼 황성윤에서 보내고 주여로 소식을 기다려. 이때 황성윤은 수십 명이 집으로 돌아와 편지를 또 전했습니다. 또 편지에 드러났어. 그리고 편지를 보내 영진을 불러 길을 차렸는데 4월 만에 하간부에 들였던 언덕에서 잠을 전한 후 또 이제 알게 됐어요. 자, 그럼 봐 얘들아. 지금 여기 흐름은 이제 뭐냐면 전형적인 뭐냐면 자 여기는 이제 꿈 장면이니까 뭐라고 하니? 인몽 장면이야. 그 다음에 여기는 꿈속 이야기들이야. 그리고 오른쪽 넘어오면 이제 뭐야? 강몽이야. 그럼 알다시피 항상 뭐야? 꿈속 문제가 이 문제 해결 실마리를 줘요. 자, 그래서 그 편지가 이제 A고 A는 그럼 뭐야? 위기죠. 니은에서는 해결 방법을 줬죠. 그러니까 문제라면 여기가 지금 솔루션 해결책인 거지. 그러니까 A, B 관계를 물어볼 수밖에 없죠. 위기와 해결책이니까. PS 구조니까. 그래서 여러분 문제를 그냥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설계도를 우리가 문학 패스트트랙 문학의 기본 원리를 닦을 수 있는 거기서 연습을 하고 여기로 오셨으면 훨씬 편하게 보이셨을 거고요. 자, 그래서 얼추 지금 문제가 풀릴 것 같아서 43번부터 다시 한번 정리해보자면 자, 1번. 자, 순서대로 봅시다. 자, 먼저 둘이 혼약을 했는데 그걸 강한이가 끼어들어가지고 근데 거절을 당하니까 열받아서 참소했죠. 하지만 참소 해결 방법으로 첫 번째 상소를 지으려고 했고 또 두 번째 참소 때문에 일어난 일이지만 어쨌든 그 둘은 계속 해결하려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정을 유지하려고 했고 자, 그 다음에 2번 선지 장학사가 상소를 짓기 전이냐 후냐? 후죠. 맞습니까? 그래서 정답 2번이 바로 보였다는 거. 왜? 이 사건은 전이 아니라 후기 때문에. 그럼 2번 선지를 설계한 이유는 뭐다? 인물 사건 배경이라는 메타데이터를 붙여봤을 때 시간에 따라 사건이 흘러가는 건 당연히 봐야 되는 거고 상소 짓기 전인지 후인지가 되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하나 더. 그럼 참소, 상소, 이제 그 다음 이어지는 게 뭐니? 편지죠. 자, 그럼 봐. 편지라는 문제 상황은 어떻게 해결했어? 꿈으로 해결했죠. 꿈으로. 지금 거짓 편지를 보고 오고 있으니까 꿈에서 그걸 해결해줬잖아. 그럼 봐봐 얘들아. 자, 정말 이거 집중하셔야 돼요 여러분. 봐. 참소상소라는 문제 해결 원리를 가지고 두 문제를 만들었죠. 그러면 편지와 꿈이라는 A, B 장면 가지고 당연히 뭘 만들겠어? 얘를 만들었지. 됐니? 그래서 AP, 프라블럼,
솔루션으로 B, S 이렇게 나온 거야 지금. 이해됐니? 자 그럼 봐. 지금 A는 위기죠. 그럼 위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하는 게 해법이야? 의심해야지. 왜? 이거는 거짓이니까. 됐어? 그럼 거짓에 대한 의심,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어떻게 했을까? B에서 꿈의 장면에서 왔잖아 지금. 그러니까 당연히 3번 메타데이터가 맞을 수밖에 없는 거죠. 왜? A는 그 시절엔 신뢰였으나, 즉 위기 상황이 온 이유는 신뢰했기 때문이야. 아빠의 편지니까. 그런데 B에서는 꿈에서 아빠가 나타나서 오지 마라고 했으니까 의심하게 되죠. 해결책인 거잖아. 그래서 PS 구조를 이런 식의 선지 구성을 해서 문제를 냈다 이겁니다. 자, 그럼 1번 선지부터 왜 틀렸는지 볼 텐데, 자, 1번 선지에서 당위성은 뭐야? 아버지의 편지이기 때문이야. B에서는 아버지가 꿈에서 나타나서 오지 마라고 했기 때문이야. 그러면 정보가 일치되지 않죠? 강화되지 않겠죠? 일치되지 않았으니까. 자, 2번 선지 볼게. 자, 인물의 평가가 구체성을 확인하게 된다. 그게 아니라 아버지의 편지 내용에서 반대되는 꿈 내용이 나왔으니까 문제를 해결하는 실마리가 되는 거죠. 평가라든지 구체성 확보 상관없는 정보들이고 숨겨진 내력도 모르겠고 세 번째, A를 통해 전달된 인물들 간의 갈등이 아니라 빨리 와서 혼인을 해라. 이 얘기잖아, 지금. 그래서 정리해 보시면 봐봐. 갈등이라는 메타데이터 처리할 수 있겠느냐? 맞죠? 인물의 성격 정보를 주어지고 있냐? 성격 정보 주어지는 거 아니잖아. 인물에 대한 평가, 인물에 대한 성격 정보 주어지고 있냐? 그거 아니잖아. 핵심은 뭡니까? 자, 다시 한번 얘기한다. 뭐라고? 거짓으로 인한 위기 상황 A. 그 해결은 뭐다? A 상황에 대한 의심. 당연히 메타데이터 논리관계 제대로 붙여보면 3번이 보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되셨어? 자, 그 다음에 이제 45번 같이 보실게요, 역시. 자, 방금 제가 얘기한 그 흐름이 있었단 말이야. 자, 일단 정답 선지만 보고 여러분 힘들어하는 것 같으니까 나머지 선집을 정답을 골랐든지 질문할 게 있으면 받고 추가해서 또 정리를 할 텐데 일단 정답 선지부터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잘 봐. 얘들아 봐. 옥난연대가 도주했고 잡힐 수 있었고 그럼 봐라.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봐. 늑혼에 저항하면 가문의 명망에 도움이 되냐고요. 또 저항하기 위해서 담을 넘었냐고요. 이 인과관계를 명확하게 한번 잡읍시다. 자, 그럼 이제 옥난현재가 어디까지 왔는지 볼게. 자, 그럼 봐봐. 옥난현재는 뭘 받았어? B를 받았죠. 왜? B에서 도피하라는 꿈을 꿨으니까. 자, 그러면 B가 계기가 돼서 둘이 이제 의심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야. 자, 그래서 옆에다 필기해 볼게요. 자, B 장면 때문에 둘은 뭐 하기 시작을 했어? 의심하기 시작을 했어. B라는 장면이 커즈 원인이 돼서 이펙트 결과 의심하기 시작하는 장면이 나와. 자, 그럼 봐라. 이 사람들은 지금 이런 문제가 있으면 이렇게 해결을 해야 될 텐데 자, 남정옷이라는 게 뭐야? 남장을 하겠다는 거야. 왜? 그래야 그 시절 사람들은 좀 더 움직임이 편했고 왜? 바깥 출입이라든지 문제를 할 수 있는 것들이니까. 그리고 자, 이제 자, 옥난이야 옥계. 그럼 봐봐 얘들아. 지금 일단 의심을 한 상태죠. 남자 옷이 없으니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어? 일단 오라비 옷을 바꾸어 입고 자, 이제 해결을 해보겠대. 자, 그럼 봐봐. 이 사람들이 이렇게 남장을 하는 이유 그 다음에 봐봐. 도주하는 이유 다 지금 뭐야? 일단은 꿈 의심 때문에 문제 해결하려고 한 거죠. 그러면서 종남매가 옷을 바꿔 입고요. 하인이 잠들 때를 엿보다가 도망가. 그런데 닫혀있어. 그래서 그 문제 해결로 성의 담을 넘었어. 그리고 옥난이 먼저 넘었어. 옥계가 넘었어. 그 다음에 영진이가 지금 잡혀버렸어요. 그 영진이가 지금 뒤집어 쓴 거야, 지금. 자, 그럼 이제 여러분 다시 돌아와봐, 이제. 자, 4번 선지 볼게. 옥난현재가 도주하다가 잡혀 죽을 수 있다는 그 문제를 알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의 담을 넘은 이유가 뭐야? 자, 늑혼에 저항하기 위해서였을까? 아니면 꿈속 장면이 의심스러워였을까? 그 얘기야. 잘 들어. 얘네가 담을 넘은 이유는 가문의 명망을 위해 늑혼에 저항하기 위해서니 아니면 꿈속 장면 때문이네. B 때문에 의심스러워서 그 의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일단은 도망가 보자요. 후자잖아, 지금. 이해됐어? 왜? 얘네는 지금 자, 어떤 상황인지 봅시다. 지금 옥난 형제가 처한 상황은요. 첫 번째, 편지가 A의 편지가 진실되다고 믿고 있고 이게 아버지의 뜻임을 알고 있는 거야. 맞죠? 아버지의 뜻은 뭐야? 일단 오라는 거죠. 자, 그럼 두 번째, 꿈에서 그 문제를 해결해줬어. 거짓이라고. 그래서 그것이 의심받아야 되는 상황임을 확인했어야 됐어. 자, 그럼 봐봐. A는 진실로 믿고 있는 게 문제죠. 해결을 어떻게 했어? 꿈에서 의심하게 해줬잖아. 그럼 봐. 우리는 이번 장면에 따라서 그 의심스러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도망이라는 선택을 하는 거죠. 사건의 전모는 모르는 상황에서. 이해됐니? 그럼 4번 선지라고 얘기하면 안 되고 뭐라고 해야 돼? B에서 직면한 꿈에서 A 편지의 진위를 의심했기 때문에 그 의심을 해결하기 위해서 도주했다. 일단 의심스러우니까 도주했다라고 해석해야 가장 정확한 해석이 될 거라는 거. 이해되셨어?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가 어떤 기술들을 배우셔야 되는 거냐면 지금 나와 있다시피요. 이게 내용 일치로 가자면요. 시간이 엄청 걸릴 거예요. 근데 대신은 편하겠죠. 왜? 지금까지 했던 방법이니까. 자, 틀렸다는 게 아니야. 그 방법으로 시간 안에 정확하게 푸실 수 있으면 하셔야 되는데 이게 킬러 지문이라는 또는 이런 변별력 있는 이런 느낌의 문제들이 점점 나온다는 걸 인식을 하셨다면 이제 이런 접근 원리를 연습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저 따로 오셔서 잠깐 이제 마무리 한번 지어볼게요.
시간 얼추 다 됐으니까. 자, 첫 번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문화킬러의 한 지문 또는 문화킬러의 여러 지문들이 이제 오답률 높이는 그런 유형들로 가고 있는데 특징 첫 번째는 뭐냐면 그 작품의 절대 난이도가 높은 게 아니라 접근 방식의 차이를 둠으로써 여러분 변별을 하려고 한다. 그럼 잡고 계세요. 접근 방식의 차이라는 게 뭐냐? 옛날에는 단순히 내용 일치만 하셨으면 됐어. 근데 이제는 단순히 내용 일치를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시간이 엄청 들어가 버려요. 그럼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간을 단축해야 될 것인데 그럼 어떻게 처리해야 된다? 구조 처리를 문학에서도 요구하는 거야. 그럼 구조 처리 첫 번째는 뭐냐? 문장 구조 처리야. 근데 문장 구조 처리를 전부 다 하고 있으면 당연히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그러니까 특정 선지에서 묶거나 정확성을 요구할 때만 필요할 때 하시는 거야. 자, 두 번째, 지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다. 정보 단위를 봤을 때 화자 청자를 엄밀하게 잡는, 담화 요소를 엄밀하게 잡는 것도 필요시 해보셔야 되는 거야. 자, 세 번째 문제인데 이런 논리관계 잡는 것도 문제 선지에서 필요하실 때 하시는 거야. 되셨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중요한 부분인데,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소설, 서사 장르라고 했을 때 이 소설을 지배하는 메타데이터들이 있다고. 그게 송시랑이 나왔던 누가 나왔든지 간에 첫 번째 뭐야? 어떤 인물이 있었고, 두 번째 뭐니? 그 인물과 약속한 사람들이 있어. 정문한 인물들이 있어. 그러면 그 정문한 그 관계를 괜히 누가 튀어나와가지고 방해를 하는 악인이잖아. 그럼 봐요, 여러분. 제가 지금 그 어떤 소설이라도 이런 혼담이 오고 가는 소설에서 이런 구조는 100% 드러나는 건 아니지만 자주 드러나거든요. 그럼 이미 이게 드러난 상황이야. 자, 두 번째 메타데이터는 뭐냐면 그럼 이 상황을, 이 사건을, 이 갈등을 전개하는 그 양상들인데 첫 번째는 뭐니? 참소라는 문서였죠. 두 번째는 뭐니? 상소라는 문서였죠. 그런데 이 참소와 상소는 어떤 관계에 있었어? 문제고 해결책 구조에 있었던 거죠. 자, 두 번째 장면은 뭐야? 거짓으로 편지를 보냈어. 그 거짓 편지를 어떻게 했어? 꿈에서 해결을 했어. 그러면 이것도 PS 구조로 논리관계가 있으니까 당연히 얘를 가지고 43번 문제 설계, 얘를 가지고 44번 문제 설계 당연히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얘를 가지고 43번 설계를 했을 때 참소와 상소를 가지고 1, 2번 선지를 구성을 했고 두 번째는 뭐냐? 아까 얘기했다시피 메타데이터, 소설의 인물 정보를 봤었죠. 자, 소설의 메타데이터 하면 인물, 사건, 배경 정보야. 자, 그럼 봐라. 이 배경 정보에 따라서 또는 사건 정보에 따라서 시간에 따라서 선후 관계가 명확한데 시간에 따라서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그 선후 관계를 가지고 정답 선지, 2번 선지를 설계한 게 뭐였을 거라고요. 자, 두 번째 43번 역시 마찬가지로 A 편지를 믿고 B 그 편지를 믿어 생긴 문제들 해결하기 위해서 꿈속에 나타났었잖아.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봐봐. A에서 전달된 상황대로 와버리면 문제가 생기니 B에서 그거를 해결하게끔, 의심하게끔 하는 그 논리관계가 나왔잖아. 그리고 그 논리관계 그 자체로 3번 선지를 설계했다는 게 보일 겁니다. 자, 마지막에 이제 가장 오답률 높았던 마지막 5번 문제도 마찬가지인데 내용 일치하다가 터졌을 것 같아. 근데 봐, 시간 없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어렵지 않다는 거야. 다시 보면 내용 일치하면 또 보이는 것 같거든. 그런데 왜 시간 안에 못 풀었을까? 당연히 시간이 부족할 수밖에 없게 풀기 때문이야. 어떻게 풀었어야 되는 거냐? 4번 선지도 볼게. 자, 이제 쭉 흐름이 이어지면서 이제 이 뒤에 일로 뭐야? 지금 봐. 시간 순으로 지금 문제가 만들어지고 있죠? 지금 사건 순으로 문제가 만들어지고 있죠? 자, 그럼 봐봐. 꿈속 장면 때문에 얘네들이 이제 도주하려고 해. 끝났네. 도주하게 된 이유가 뭐냐? 꿈 때문에 도주한 거죠. 꿈 때문에. 얘네는 지금 이쪽 내용을 몰라. 전혀 몰라요, 지금. 그러면 단순히 꿈 때문에 도주를 하고 있는 건데, 저 따라오세요. 4번처럼 얘기해보면 얘들은 전부 다 알고 있다는 전제가 돼버리는 거잖아. 됐니? 그럼 당연히 옥란영지가 정보 당연히 알고 있다. 내용의 정확성도 떨어지는 거고. 근데 그 내용의 정확성을 확인하기에는 정말 확인할 정보가 봐봐. 이 두 지문 해봐. 벌써 1500단어가 넘어요. 다시. 이 지문에 선지까지 해버리면 거의 1500단어, 1800단어가 넘는다니까. 이건 진짜 시간을 10분 이상 주지 않는 이상 풀 수가 없어. 10분 줘도 헷갈릴 거야. 15분, 20분. 한 지문에 그렇게 쓸 시간이 어디 있어. 그러면 그렇게 시간이 부족하게끔 설계한 이유가 뭐냐? 논리관계를 잡았으면 보인다는 거죠. 세 번째 문제에서 옥란영지는 이 사건, 이 정보를 알 수는 없어. 다만 의심을 해서 도망감으로써 해결을 해야 돼. 자, 그럼 봐봐. 꿈속에서 나는 뭐 했니? 의심을 했죠. 의심이라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한 거야? 도주라는 방법을 통해서 해결한 거잖아. 됐니?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어머나 놀라울 정도로 문제는 여기서 답이 다 나온 거야. 1500단어, 1800단어 넘는 정보량이 사실은 이걸로 압축된다는 거야. 이게 능력이야, 얘들아. 많은 정보를 다 처리하는 능력은 기본이야. 그러면 뭐야? 많은 정보에서 정보가치 높은 것에 집중하는 능력. 그 많은 정보 간의 논리관계를 잡는 능력. 거기까지 요구하는 게 과거 독서의 경향성이었다면 이제는 문학 가지고 이런 유형을 만들어서 물어보고 있다. 까지 오시면 돼요. 자, 그래서 따라가 보실게요. 자, 일단 내신은요. 저한테 해설을 이 정도 들으셨으면은 어지간하면 다 맞을 겁니다. 왜? 어차피 이 내용을 넘어가는 내용은 뭔데? 첫 번째. 두 번째, 표현법이야. 제가 개념 강의나 이런 걸 드렸기 때문에 그걸로 적용해 보시면 돼. 특히나 고2 대상으로 제가 막 여기서 작가 개입 찾고 있고 이건 아닌 것 같아. 고2 정도면 그 정도 개념이었는데 혹시 고2 학생들 중에 해설 강의가 필요한데 그런 개념 해설 강의가 필요하면 그것도 요청하세요. 제가 별도로 찍어드릴게요. 그런데 아마도 이 해설 강의를 듣고자 해서 온 학생들은 이렇게 경향성이 변한 부분에 대한 대응을 원했던 거 아닐까 싶어가지고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자, 오늘 일단 제가 준비한 시간 이 정도 시간이었기 때문에 이 정도로 마무리를 지을 거고 자, 해설 영상 계속 업데이트가 될 거거든요. 그래서 추후에 뭐 공개 강의 형식으로 하게 되면 다시 한번 공지를 드릴 거고 그게 아니라 비대면 라이브 영상으로 들을 수도 있게 열어드릴 테니까 일단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